일단 대우조선해양이 어찌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꼬인 실타래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현대중공업에서 해결을 해야 될 합병 되게 어려울 텐데 왜냐면 WTO에서 발행된 1000페이지에 달하는 저 M&A 케이스를 다 읽어봤었거든요. 일단은 대부분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독자 생존 능력이 있는가 이게 잘못됐어요. 첫 번째 근거를 말씀드리면 네. 트레보트에서도 뭐 막 탑픽이 나오고 목표 주가가 나오고 막 그래요? 저희는 이제 그 투자 의견이라든가 네. 이제 뭐 그렇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산업에 대한 정보 분석이고 이제 개별 기업 분석 정보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그냥 기업. 이제 해외 기업들 중심으로 좀 많이 가져가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트레보트의 고객들은 그 조선 쪽 산업 현재로는 기업들. 이제 기업체들 중심으로 일단은 고객수를 갖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저기 막 아이디도 비싸겠네요. 근데 사실은 뭐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근데 뭐 사람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뭐 높낮이가 서로 다르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은 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특히나 이 B2B 마켓 네. 우리가 잘 모르는 그렇죠, 해외 그렇죠. 선박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 유일한 국내 유일의 뭐 제공업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정도 가격은 제가 보기에 충분하게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훌륭합니다. 생각하고 사실 있고. 클락슨 이런 데이터도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와서 이제 기업을 하나 만든 이유가 네. 그 클락슨이라든가 뭐 몇몇 또 이제 유럽에서 발행되는 정보지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많이 봤는데 네.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활용하는 보통 방법. 인덱스만 보통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차트만 한두 개 그리는 용도로 쓴다거나. 결국은 그 숫자를 어떻게 가공해서 그렇죠. 투자 아이디어로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고 선박이 이렇게 뜰 거라는 거는 사실은 트레버트 말고는 얘기가 나온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또 그 깨알 자랑까지 이렇게. 네. 그냥 이런 것들도 왜 중고 선박이 뜨는지 네. 그런 거를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두 개 본다고 해서 그 분석 정보를 다 얻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나와서 이제 하나 만든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희가 트레보트의 식견을 좀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끝난 줄 아셨죠? 아니요.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이제 합병 이슈인데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국내 절차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가요? 그러지 않나요? 국내 공정위에서도 아직 발표가 안 된 거고. 그 공정거래당국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 뭐 인수 계약이라든지, 뭐 산업은행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이제 정리가 다 됐는데, 네, 그렇죠. 각국의 공정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난망인 상황이죠. 최근 뉴스로는 EU에서 계속 이제 시간을 끌고 있는데 한 1월에는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사도 좀 보이긴 하는데. 맞습니다. 뭐 1월 20일인가요? 그때는 결론이 나는데 뭐 해외 로이터를 비롯한 유럽 언론에서는 EU에서 이제 합병 승인을 안 해줄 것이다라는 안 해줄 것으로 뭐 내부적으로 정리됐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죠. 근데 이제 승인할 것이다.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배경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것도 이제 유일하게 트레버트에서만 합병이 실패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의견을 제시했었었는데 약간 요런 의견을 지금 증권사 안에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내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낼 수가 없죠.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애널리스트는 독립적인 하나의 잡이기 때문에 그 뭐 기업 눈치를 보면 안 되고 오로지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 의견을 위해서만 보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참 이것이 이제 우리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 뭐 왜 저만 이런 의견을 내냐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2019년도 1월 29일 날 퇴근하는 길에 갑자기 이제 어느 고객분 전화가 와가지고 펀드 매니저 고객분 전화가 오셔가지고 대우가 현대에 합병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나왔다고. 그래서 다시 퇴근길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찾아봤는데
그때 제가 이제 들어가는 길에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뭐였냐면은 네. 합병 되게 어려울 텐데 왜냐면 사실 지난 20년간 네. 유럽과 일본 조선업계는 줄기차게 한국 조선업을 상대로 WTO 제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유럽과 일본은 계속 한국 조선업을 경쟁 상대로 인식을 하면서 계속 뭐 불공정 시비, 뭐 사실은 근거가 빈약하긴 하지만 네. 계속 한국 조선업을 상대로 딴지를 걸어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한국의 조선 3사들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네. 그거 가지고 뭐 약간 정부가 보조금을 뭐 줬느니 뭐 불공정 담합이 있었느니 뭐 이런 식으로 물론 한국 정부는 그걸 다 이제 무난하게 다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유럽과 일본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제 딴지를 걸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유럽과 일본을 상대로 조선소 합병 승인을 요청한다라는 게 이게 과연 될 것이냐. 그러니까 조선업에 대한 깊이가 약간의 이해도가 있다면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당시 1월 29일 이후부터 거의 한 달 사이에는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하고 거의 모든 뭐 분석 정보 제공하는 데에서는 합병됐다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이제 중국 쪽 조선업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벌크선이 됐든 컨테이너선이 됐든 이런 쪽에서는 좀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럼 이제 좀 기업 결합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좀 봤던 것도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올해 영국 보리스 총리가 네. 3번 얘기했어요. 뭐라고? 조선업 재건하겠다고. 네,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서는 조선업은 다시 가지고 와야 될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이킹 때부터 바다는 자기 거거든요. 그렇죠. 아직 해운업은 그죠? 영국 런던에서 꽉 쥐고 있어요. 그 골리앗 크레인 이런 거 아직 남아 있나 모르겠네. 예. 뭐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운업은 아직도 뭐 선주업은 그리스, 해운업은 영국 이렇게 영국 해상법이 사실은 그 국제 해상법이 영국법이라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가지고 와야 될 이제 그럴 대상으로 사실 바라보고 있는 것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래서 영국 보리스 총리가 원래 3번 얘기했어요. 조선업 재건하겠다고 외신에 크게 나온 적이 3번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한 이제 경쟁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본과 유럽이 어떤 식으로 한국 조선업을 대해왔고 그들의 마인드가 어떤지를 조금만 알고 있으면 이 합병에 대한 승인을 해외에서 얻어낸다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를 누구도 지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첫 번째 이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였었고 네. 두 번째로는 WTO에서 발행된 1000페이지에 달하는 제가 M&A 케이스를 다 읽어봤었거든요. 네, 그때가 2019년도 구정 연휴 때 3일 동안 1000페이지인데 정말 잠도 못 자고 힘들었습니다. 벌써 2년 전이네. 네, 그거를 이제 읽어보게 되면 정확하게 문구가 나와 있어요. 가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이라든가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불허한다라고 네,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이제 그 직전에 또 이제 지멘스 알스톰이라는 이제 두 기업이 이제 철도 분야를 합병하기 위한 심사를 들어갔는데 WTO EU 유럽 연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뭐냐면은 철도 분야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자유 경쟁 시장이고 특히 중국 철도 회사가 엄청난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이스피드 레일웨이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 열차 분야에서는 지멘스가 이체라는 열차를 가지고 있고요. 알스톰은 떼집이거든요. 두 기업이 만나는 순간 유럽 내 독점이다. 그래서 그 티켓 가격, 그러니까 승차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합병을 승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철도 시장이 아니라 특정 세그먼트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칸텔이라는 조선소가 에스텍스 유럽이었죠. 아틀란틱 조선소를 가져가려고 2017년도에 이미 합병을 끝냈어요. 그거를 다시 마이어베르프라는 독일 조선소가 제소를 걸어가지고 재심이 들어갔다가 아마 올해 초인가 그때 다시 이제 합병 결렬된 것으로. 그러니까 유럽 기업들 간의 합병 심사도 그 특정 산업 사업부를 가지고 점유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까다롭게 하는데 안 해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선업은 가지고 와야 될 것으로 보는 그 유럽인들이 왜 그 한국조선소 두 대형 조선소 합병을 찬성할 것이냐. 야, 여기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고. 자, 그러면 그 현대대우 합계가 지금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언론에서는 LNG 선박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82%가 넘어가요. LNG 선박이 지금 2021년도 7월달 기준에서 네. 그 올해 수주 실적에서 두 조선소가 82% 수주를 했고 네. VLGC는 대형 LPG 선박입니다. 네. 78% 점유율이고 VLCC 탱커 선박도 74%. 이건 수주 실적이고요. 네. 인도를 보게 되면 네. 21, 22, 23 넘어가면서 LNG 선박도 50% 이상의 합계 인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VLCC급 네. 30만 데드웨이톤급 이상의 유주 선박도 거의 한 21, 22, 23 넘어가면은 그 인도 점유율이 거의 72%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VLGC 대형 LPG 선박도 네.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LNG 선박만 가지고서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네. 탱커 선박과 LPG 캐리어도 두 조선소가 만나는 순간 글로벌 독점이 돼요. 거의 70%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숫자입니다. 어떤 의견도 아니고 객관적인 숫자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거를 뒤집고서 과연 유럽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네 유럽 기업들끼리의 심사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요게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국가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뭐 어찌됐든 이제 살리려다 보니 네. 대주주가 산업은행이 됐고 근데 민영화는 또 시켜야 되겠고 누가 사갈 사람은 없고 그러다 보니 가장 이제 조선업을 크게 하는 현대중공업 그룹에게 이제 같이 사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국가적인 산업 구조 조정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계산이 안 됐을까요? 미리 예상이 예측이? 글쎄요. 그거야 뭐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이 예. 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는지 뭐 제가 알 길은 없지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WTO나 유럽 경쟁 심사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명백한 그 뭐랄까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미리 지금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 네, 지금 마지막 최근에 언론 뉴스를 해외 로이터 뉴스를 보게 되면 네. 그 LNG 사업부에 대한 독과점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라라고 했는데 네. 현대에서는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이 뭐랄까 명쾌한 전략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거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뭐 독립법인으로 가져간다라든지. 아까도 말했지만 가격 인상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은 불허한다라고 WTO에서도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으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항으로 탁탁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19년도 구정연휴 3일 동안 1000페이지를 읽으면서 다 찾아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산업은 행장님께서도 해외 뉴스 나오셔가지고 네. 선가를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또 하셨단 말이에요. 대놓고 그게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거의 기름을 부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이건 의견이 아니고 숫자로 나오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의견을 또 그런 식으로 피력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상대방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지를 그 정확하게 스터디를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거 유럽 연합에서 기업 결합 그러니까 합병을 승인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냥 산업은행 산하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일단은 그렇게 되겠죠.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꼬여 있는 게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는 사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염두에 두고 했다라고 등치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현대중공업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현대중공업 재상장도 있었고 그게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을 염두에 둔 절차 아니었느냐 이런 관측들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도 보는 경향들이 있죠. 네. 이거 꼬인 실타래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현대중공업에서 해결을 해야 될. 뭐 제가 뭐 의견을 제시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성기종 상무님 한번. 현대중공업 내부에서 이제 스스로 풀어내셔야 될 뭐 과제가 아닌가라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네. 일단 대우조선해양이 어찌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산업은행 체제에 남아 있게 되든가 아니면은 뭐 대선 이후에 지금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대선 이후에 뭐 국내 다른 기업에 매각이 되든가 뭐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대부분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독자 생존 능력이 있는가 이게 잘못됐어요. 첫 번째 근거를 말씀드리면 네. 2019년도 1월 29일 날 현대가 대우 인수하겠다고 발표하기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잔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아. 네, 대우조선해양 전 세계 조선소에서 가장 많은 잔량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아하. 그리고 이미 잔량의 반은 LNG 선박이고 반은 VLC급 탱커 선박으로 두 개만 딱 채워졌습니다. 그때 그 네. 산업은행이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잘 나가니까 잘 나갈 때 민영화해야 된다. 약간 네. 그렇게 시작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대우조선해양은 독자 생존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내버려 둬도 잘 된 노선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2년 반 이상 동안 대우조선해양이 어쨌든 간에 독자 영업을 잘 못했단 말이에요. 피인수 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네. 아무래도 작년도 올해 상반기까지 보시면 대우조선해양 상대적으로 수주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주가도 신저가 들어가고. 예, 그렇죠. 올해 상반기는 현대중공업이 거의 LNG 선박 거의 수삭질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네. 지금 삼성중공업이 수주량 제일 많단 말이에요. 네. 대우가 발목 끓기 때문에 네. 그 빈틈을 노려서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인데 대우조선해양이 제가 알기로 올해 9월 달서부터 슬금슬금 인수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네.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 언론이든 해외 언론이든. 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9월서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독자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최근 3개월 사이에 올해 16개 중에서 13척을 LNG 선박을 수주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중에 중요한 거는 보통 그 조선소하고 선주사들은 좀 파트너십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A 선주는 대우에게만 보통 발주를 내고 B 선주는 현대에게만 발주를 내고 C 선주는 뭐 삼성에게만 발주를 내는 좀 이러한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메이저 뭐 맞춤형으로 잘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가 원하는 기술 사양에 대해서 네. 단골집 가듯이 그런 오랜 고객 관계가 있고 실제로 2016, 17년도인가요? 대우조선해양이 해양 플랜트 문제로 거의 뭐랄까 이제 그 뭐 부도 리스크까지 막 나왔으면 하더라도 그리스의 1등 선주사인 마란가스는 네. 여러 차례 발주를 주면서 LNG 선박과 탱커선 발주를 주면서 한마디를 했죠. 우정의 발주를 준다. 네. 망해가는 조선소한테 발주를 주는 메이저 선수는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해외 1등 선주사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능력과 기술력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최근에는 가스로그라고 하는 또 다른 그리스 메이저 선주사가 있는데 삼성중공업에만 보통 발주를 내는 선주사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달 말 11월 말에 4척을 대우에게 발주를 했어요. 네. 보통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삼성에서 건조하는 LNG 선박과 대우에서 건조하는 LNG 선박 기술적인 차이가 극명하게 나왔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우조선해양이 독자 능력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가장 큰 전제가 고객사의 평가가 어떻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 조선소가 건조 수익성이 어떠냐를 얘기하려면은 수주 실적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해당 선종을 인도한 이후에 고객 평가가 어떠냐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네. 그게 있어야만 다음 수주가 나올 것이고 네. 그 얘기는 배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수익성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그 같은 경우도 가스로그라고 하는 그리스의 메이저 선사가 삼성에만 보통 주구장창 발주를 주다가 네. 올해 11월 말에 아. 대우에다가 발주를 줬어요. 물론 아. 새로운 기술 사양에 들어간 선박이 되겠죠. 네. 네. 그 얘기는 대우조선해양의 독자 생존 능력은 있다. 매우 높다라고 이미 고객사들은 보고 있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은행 밑에 계속 남아있든 다른 국내 기업에 매각이 되든 가장 중요한 거는 대우조선해양의 자율 경영 능력을 보존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죠. 기술이 됐든 뭐가 됐든.